안녕하세요. 저는 노원역 근처에서 게장집을 운영하고 있는 50대 여성입니다. 지금까지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오다가 최근 들어 삶의 여유를 가지려고 제 딸과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내년 5월에 결혼이 예정되어 있는데 그때 되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더 줄어들 것 같아 그 전까지 딸과 자주 못 다녔던 여행도 좀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면서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고 있어요. 그동안 앞만 보며 달려왔던 건 제 딸이 남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고 남은 인생 행복하게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 오로지 딸을 위해 제 인생을 바쳤고 지금은 그 꿈을 이루게 되었죠. 사람은 주어진 환경에 따라 변한다잖아요. 저와 제 딸 또한 급격하게 변해버린 인생길을 다시 만들어가기 위해 발버둥 쳤고 지금의 결과까지 이룰 수 있게 되었네요. 저희가 악착같이 살아왔던 이유는 13년 전에 전 남편과 이혼을 하면서부터였어요. 그때 당시 저와 제 딸이 내쳐졌을 때 받았던 상처는 분노로 가득 차게 되었고 그 사람에게 꼭 복수해야겠다는 그런 마음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제 딸은 13년이 지났는데도 그날의 아픔을 지울 수가 없는지 아직까지도 악몽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시간이 약이라고 세월이 흐른 만큼 예전보다 나아지긴 했지만 제가 바라는 건 그 아픔에서 완전히 벗어나 더 이상 아프지 않고 살아가길 바랄 뿐입니다. 13년 전에 전 남편은 저와 함께 족발을 팔아 생계를 유지해 왔었어요.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전 시부모님이 다른 지역에서 족발 장사를 했었는데 그 옆에서 일을 배워왔었고 저와 결혼을 하게 되면서 다른 지역에서 족발 가게를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시부모님한테 모든 걸 제공받아 장사를 하다 보니 맨 땅에 헤딩하는 게 아니라서 어렵지 않게 올라갈 수 있었어요. 저 같은 경우 남편과 결혼을 하기 전에 의류 매장에서 판매업을 했었는데 가끔 동료 직원들과 함께 업무가 끝나고 족발을 먹으러 갔다가 남편의 대시로 만남을 가지게 되면서 연인이 되었고 결혼까지 이어져 살림까지 차렸던 거였어요. 누구나 그렇듯 불행한 길을 걷고 싶어서 결혼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 결혼을 선택한 제 인생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 버렸습니다. 시부모님은 제가 하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남편을 도와 족발집을 키우길 원하셨어요. 음식에 소질이 없었던 저로서는 새로운 일을 한다는 게 쉽진 않았지만 시모의 말대로 남편을 도와 족발집을 운영하는 게 훨씬 더 좋은 방향일 수도 있을 것 같아 고민 끝에 오랜 시간 다니던 일을 그만두고 남편을 따라 장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접해본 일들이라 쉽지는 않았지만 뼈와 살이 된다 생각하고 열심히 배워왔고 그렇게 남편과 손발 맞춰 살아오다 보니 어느새 제 딸은 대학을 앞둔 고등학생이 되어 있었죠. 그동안 남편과 함께 결혼 생활을 해오면서 별의별 일들은 다 겪었었는데 그래도 이혼하지 않고 버티려 했던 건 제 딸의 앞날 때문이었어요. 반에서 항상 10등 안에 들었었고 좋은 성적을 거뒀던 제 딸의 미래가 밝아 보여 성인이 될 때까지는 최대한 참고 버티면서 살아왔었어요. 계획도 없이 무작정 남편과 이혼을 한다는 건 제 딸의 미래를 망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함 때문에 때를 기다려왔던 것 같습니다. 남편이 그동안 저를 무시하고 상처가 되는 행동들을 많이 해도 참을만 했었어요. 바람만 아니면 다른 건 다 넘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바람을 피우는 순간 제 딸에게도 엄청난 상처를 받게 되는 충격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남편이 외간 여자만큼은 안 만나길 바라왔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배달을 다녀오겠다고 나가더니 한참이 지나도 들어올 생각을 하지 않더라고요. 전화를 해도 받지 않길래 남편이 배달 간 곳을 확인해 보니 딸이 입시 준비로 학원을 다니고 있던 건물에 배달을 갔길래 곧 돌아오겠지 했는데 딸이 학원에서 공부를 마치고 식당으로 들어왔는데도 남편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딸에게 아빠를 봤냐고 물어보니 못 봤다고 하길래 그때부터 기분이 슬슬 안 좋아지기 시작했고
시간을 확인해 보니 배달 나갔던 사람이 어느새 4시간이나 넘게 연락 두절인 상태였어요. 수십 통도 아닌 수백 통의 전화를 걸었죠. 배달 일도 많이 바쁜데 벌만큼 벌었고 체인점도 수십 개가 있다 보니 이제 막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건지 무책임한 행동을 지속적으로 보였지만 그래도 4시간 이상 자리를 비운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확실하게 뭔가 느낌이 안 좋아 딸에게 잠깐 식당을 맡기고 남편이 배달간 건물로 향했어요. 건물 주위에 배달 오토바이가 없길래 답답함은 더해갔는데 다시 식당으로 돌아가려던 그 순간 남편의 오토바이가 지하 주차장에 주차가 되어 있는 게 눈에 들어오는 게 아니겠어요? 그냥 지나쳤으면 못 봤을 정도로 아주 살짝 보였던 오토바이를 발견한 저는 심장이 두근거려 천천히 지하 주차장으로 걸어 내려가고 있는데 대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어떤 여자와 대화를 주고받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고 그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던 저는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네요. 아, 다종이야. 당연히 머리가 좋으니까 좋은 대학은 당연히 붙지 않겠어? 너무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 부족한 거 있으면 내가 채워주면 되지. 돈이 넘쳐나는데 뭐가 걱정이야? 당신은 이 빌딩 건물 주고 나는 족발집 체인점이 10개나 있는 잘 나가는 족발집 사장인데 우리 둘이 합치면 두려울 거 하나 없어. 내가 괜찮은 과외 선생 좀 알아봤는데 조만간 자리 만들 거니 한번 받아봐봐. 그 과외 선생과 공부한 애들은 죄다 서울대 붙었다더라. 비용이 부담스러울 정도로 비싸긴 해도 우리 다정이를 위해서라면 내 재산 뭐도 줘도 하나도 아깝지 않지. 나는 당신이 더 걱정이야. 혼자서 빌딩 관리하는 것도 힘들고 지금까지 외롭게 지나와서 우울증 약도 먹고 있잖아. 그래서 조만간 정리할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줘. 나도 정말 들어가고 싶진 않지만 무작정 막 나갈 순 없잖아. 내가 최대한 유리한 쪽으로 상황을 만들어야 돈을 덜 뜯기지. 나는 우리가 만나고 있다는 걸 집사람이 몰랐으면 좋겠어. 이 건물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다종이한테 안 좋은 소문이라도 돌면 공부에 지장이 생길 거 아니야. 스트레스 받는 일을 줄여줘도 모자란데 더 키웠다가 대학 진학에 문제라도 생기면 어떡해? 자기가 그런 것까지 생각할 줄은 몰랐어. 너무 내 생각만 한 것 같다. 우리 딸이 요즘 공부가 잘 안 풀리는지 많이 답답해하고 있는데 과외 선생까지 알아봐줘서 정말 고마워. 나도 최대한 참고 기다릴게. 우리 다정이한테 다시는 되돌아 없는 중요한 시기잖아. 내가 너무 붙잡아서 괜히 문제가 커지는 거 아니야? 나도 같이 있고 싶었으니까 옆에 있어준 건데 당신 탓은 아니지. 그건 내가 잘 둘러대면 돼. 여기 동네에 친구들이 얼마나 많은데. 다정이 집에 들어왔겠다. 어서 들어가봐. 설마 했는데 남편이 저 몰래 정말 바람을 피우게 될 줄은 몰랐어요. 남편은 오토바이에 시동이 걸리고 건물 밖으로 나가려고 하길래 서둘러 밖으로 나와 몸을 숨겼고 남편은 저를 발견하지 못했는지 곧장 식당으로 향했어요. 다른 건 다 참아도 바람만큼은 참을 수 없다고 몇 번이나 얘기했었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 만났는지 둘이 나눈 대화를 봤을 때 이미 떼어놓을 수 없을 정도로 깊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듯 보였네요. 너무 충격적인 상황을 겪게 된 저는 마음이 진정이 되지 않아 한참 동안 식당 주위를 맴돌았어요. 남편의 얼굴을 마주하게 되면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할 것 같아 최대한 진정이 될 때까지 밖에서 화를 삭혔습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 정신이 되돌아왔을 때 식당 안으로 발을 들이자 제 딸은 함께 공부하는 친구들을 초대해 같이 밥을 먹고 있었어요. 남편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의자에 앉아 신문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좀 전까지만 해도 다른 여자한테 사랑의 표현을 아낌없이 하던 남편이 제 앞에서 연기하는 모습을 보니 이가 갈리더라고요. 제 딸이 옆에 없었다면 벌써 얼굴에 손을 수십 번도 아닌 수천 번은 올렸을 것 같습니다.
남편은 상간녀와 대화를 나눌 때 따뜻했던 목소리와는 다르게 저에게는 눈도 안 마주치고 술 약속이 잡혀 있다며 일찍 식당 일을 마무리해야 되겠다면서 저에게 식당 정리를 시켰어요. 저도 장사할 기분이 아니라서 행주를 남편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진 뒤 종업원들과 마감 정리를 했어요. 그렇게 가족 모두 집으로 돌아온 뒤 제 딸은 또다시 공부에 열중을 했고 남편은 외출 준비를 하길래 잠깐 대화 좀 하자고 거실로 불렀어요. 제 말이 끝나자마자 시계를 쳐다보던 남편은 용건만 간단히 하라더군요. 용건만 간단히 해. 나 지금 약속 시간 늦었거든? 지금 기분이 상당히 안 좋은데도 많이 참고 있는 중이니까 내 심기 건들지 말고 빨리 말해. 아까 종업원들 보고 있는 자리에서 내 얼굴에 행주를 던지면 어쩌자는 거야? 친구들과 대화 좀 하면서 시간을 보내다 보면 늦을 수도 있는 거지. 별것도 아닌 일 가지고 그런 행동을 저지르면 종업원들이 나를 뭘로 생각하겠어? 요즘 내가 신경 쓸 일이 여러 가지로 많아서 많이 예민하니까 웬만하면 건들지 않았으면 좋겠네. 당신이 친구들을 만나건 그런 건 상관없거든? 전화는 왜 안 받았어? 요즘 들어 아예 내 전화는 그냥 무시를 하더라. 당신이야말로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돼? 지금 내 감정이 어떤지 잘 알지도 못하면서 당신 입장만 내세우지 말고 지금부터 내가 하는 얘기 잘 들어. 요즘 우리 나연이가 입시 준비하면서 학원에서 배우는 거 말고 따로 가이를 좀 받았으면 좋겠대. 아는 사람이 있으면 나연이랑 연결을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얼마 전에 당신 입에서 가이 선생이 돼 얼핏 들은 것 같아서. 족발 사장이 가해 선생이랑 무슨 연관이 있어서 내가 알겠어. 나는 그런 거 전혀 모르니까 정 붙여주고 싶으면 당신이 직접 알아보면 되겠네. 그런데 지금 학원 다니는 것도 꽤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굳이 과외까지 받아야 돼? 그냥 학원 다니라고 해. 머리 좋은 애들은 학원도 안 다닌다더라. 그래서 알고 있는 가해 선생이 없다는 거야? 확실한 거지? 내가 알기론 당신이 꽤 유명한 가해 선생을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 당신은 나연이가 잘 되는 걸 보고 싶지 않나 봐.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뭐라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돈을 버는 이유가 뭐야? 하나뿐인 외동딸 건사 잘해서 나연이가 좋은 대학 가기 위해 우리가 열심히 돈 버는 거 아니야? 그런데 학원비도 아깝고 가외는 꿈도 꾸지 말라는 거야? 지금 내가 얼마나 많이 참고 있는지 알기나 해? 나가서 술 퍼먹을 생각하지 말고 자식을 위해 어떤 길을 만들어줘야 할지 고민 좀 해. 술이 인생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 돈 좀 벌고 배가 부르니까 이제 막 나가도 된다는 거야? 아, 오늘따라 이 사람이 왜 그래? 뭐 잘못 먹었어? 당신도 지금까지 가회 얘기는 단 한 번도 꺼낸 적이 없었잖아. 꼭 공부 못하는 것들이 가회 찾더라. 그런 거 다 돈만 버리는 거야. 상간녀 자식에게는 유명한 가해 선생을 붙여주고 자기 친딸은 학원비도 아깝다는 말을 꺼냈을 땐 그 여자에게 단단히 미쳐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더는 참을 수가 없었고 서둘러 밖으로 나가버린 남편의 뒤를 따랐습니다. 제 딸에겐 남편이 바람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지가 않았어요. 제가 남편의 뒤를 따라가자 언성을 높이며 화를 내길래 남편의 뺨에 손을 올려친 뒤 참았던 분노를 터트리면서 외간 여자와 만나고 있는 현장을 목격했다고 말했어요. 그동안 네가 뭔 짓을 해도 다 참고 넘어갔던 건 나 혼자 감당하면 되는 문제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이악 물고 참아오면서 살아왔던 거야. 우리 딸 나연이한테 아빠 엄마 못난 모습을 보여주기 싫어서 힘들게 버틴 거라고. 내가 너랑 그동안 살면서 큰 거 바랬어? 내가 다른 건 다 참아도 바람 피우는 건 절대로 안 된다고 했지? 그건 나한테 상처 주는 걸 넘어서 나연이한테도 평생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는 상처라고 했잖아. 그런데 나 몰래 바람을 피워? 너 오늘 배달 갔다가 하루 종일 안 들어오길래 배달간 건물에 찾아가니까
지하주차장에서 외간 여자랑 은밀하게 대화를 주고받고 있더라. 그 여자가 그 빌딩 건물주라며? 그게 그렇게 마음에 들었어? 내가 너한테 왜 가해 선생에 대해 얘기했겠어? 그 여자 딸에게는 유명한 가해 선생 붙여주겠다며 벌써 돈까지 지불하고 다 알아봤다며. 그런데 내가 너한테 가해 선생 좀 알아봐 달라고 하니까 뭐라고? 학원비도 아깝다고? 너랑 피가 섞인 천륜인 나연이보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의 자식이 더 소중하다는 거야? 네가 이러고도 인간이야? 아무리 그 여자한테 정신이 나갔어도 지핏줄인 나연이한테 더 신경 써줘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냐고. 뭐야? 다 듣고 있었어? 너랑 어떻게 상황을 정리해야 되나? 정말 고민 많았었는데. 그럼 얘기가 쉬워지겠네. 나 그 사람과 가벼운 사이 아니야. 거기에다가 빌딩주라. 내 인생에 도움이 많이 되는 사람이야. 그래서 그 사람 딸에게 가해 선생까지 알아봐 붙여준 것도 내가 이득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지. 너는 나한테 도움이 1도 안 되잖아. 어차피 일이 이렇게 됐으니 하루빨리 정리하고 각자 갈 길 가는 게 좋을 것 같네. 최대한 좋게 갈라서려 했는데 어쩔 수 없지. 합의금 적당히 챙겨줄 테니까 그 돈으로 나연이 데리고 앞으로 잘 살아. 당신은 악착 같아서 나 없어도 나연이 건사 잘할 거야. 이런 관계로 살아봤자 무의미하지. 저에게 조금의 미안한 감정도 없는지 되려 큰소리 치면서 이혼을 결심한 남편의 모습에 분노가 치밀어 오른 저는 또다시 손을 올렸지만 남편은 제 팔을 잡고 바닥으로 패대기쳐 버렸어요. 20년의 시간 동안 온갖 꾸준한 일은 다 하면서 바친 인생인데 그런 노력이 남편의 바람으로 결국 끝이 나게 된 거였죠. 이런 사실을 딸에게 어떻게 알려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남편과 한바탕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딸의 방문을 열어보니 공부에 열중하고 있었어요. 그런 딸에게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말을 꺼내면 앞으로의 미래가 완전히 바뀌어버리게 될 것 같아 그런 아픔을 겪게 하고 싶지 않아 저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렸어요. 딸이 공부에 방해가 될까봐 최대한 조심스럽게 다시 방문을 닫은 다음 이 문제를 좋게 넘어갈 수 없어 시댁으로 향했어요. 시부모님도 당신 아들이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제가 겪은 억울함을 하소연하려고 시댁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려는 순간 집안에서 웃는 소리와 함께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리고 그날 지하주차장에서 들었던 상간녀의 목소리도 함께 들려오길래 뭔가 잘못 흘러가고 있다고 판단하게 된 저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저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고 상간녀와 처음으로 얼굴을 대면했어요. 저를 바라보는 시선에서 느껴지는 건 두려움이라고는 조금도 없는 당당함이었습니다. 올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다. 이제 막 대화 몇 마디 했을 뿐인데 뭐가 그리 급해서 연락도 없이 달려왔니? 굳이 너한테 설명할 필요 없을 것 같고 눈앞에 보이는 대로다. 무슨 할 말이 있어서 온 거니? 이미 내 아들과 대충 얘기 끝났다고 들었는데 아직 볼 일이 남은 거야? 인생이란 게 원래 평탄한 삶을 살아갈 수는 없단다. 이런저런 사건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내일 당장 이 세상에 없는 존재가 될지도 모르는 게 인생인데 이 정도 일 가지고 충격받아서야 되겠니? 뭘 원해서 온 거야? 내 아들 말로는 위자료 몇 푼 주면 서류에 도장 찍을 거라던데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빨리 정리해야지. 제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데 위자료 몇 푼 받고 끝낼 것 같아요? 20년을 이 집 며느리로 인생을 바쳐 살아왔어요. 제 손을 거쳐간 족발만 수억 개라고요. 그런데 위자료 몇 푼 주고 땡치겠다면 퍽이나 서류에 도장 찍고 끝내겠네요. 대충 들어보니 그쪽 집안의 딸이 내 딸과 나이가 같은 것 같은데 대학 문제로 상당히 골치라며? 둘이 지금 만나고 있는 것도 모른다면서
대학 입학하고 나서 얘기할 거라는 건 일이 잘 안 풀리고 있다는 거겠지. 가위까지 붙일 정도면 머리가 좋은 편은 아닌가 봐. 내일 당장 니년 딸한테 가서 네가 내 남편 꼬셔서 바람 피우고 있다고 얘기 좀 해줄까? 온 동네방네 떠들어서 고개도 못 들게 하고 다니면 아마 걔 인생도 아작이 나겠지. 나랑 내 딸만 피해볼 순 없잖아. 내가 당하고만 있을 것 같아? 아직 서류에 도장도 안 찍었는데 얼굴 대면하고 다음 일까지 계획하고 있는 니들이 인간이야? 어차피 망가지게 될 거면 끝까지 한번 가보자고. 니들 인생이 순탄해지게 놔둘 것 같아? 내 딸 건드리기만 해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동원해서라도 너부터 끝장 볼 테니까. 나는 뭐 가만히 있을 줄 알아? 보잘것없는 게 어디서 협박이야? 뭘 원하는데? 섭섭지 않게 위자료 주면 그걸로 새 출발하면 되잖아. 나 말고 좋은 남자 만나서 다시 시작하면 되지. 왜 구질구질하게 행동하려고 그래? 족발집 몇 개 주면 되겠어? 우리 아버지한테 족발을 받아서 운영해야 되니까 많이 불편하겠지? 그럼 그만큼 위자료로 더 챙겨줄 테니 그냥 적당히 하고 끝내자. 전조가리 파는 널 며느리로 받아들인 건 그래도 기본적인 장사는 할 줄 아니까. 내 아들 옆에서 일을 돕는데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아 받아준 것뿐이다. 처음부터 네가 마음에 들어서 받아준 건 조금도 없었어. 나랑 살아오면서 너도 느끼고 있었잖아. 반대로 나한테 인사 온 경진 씨는 빌딩을 소유하고 있는 빌딩주인데 너랑 비교가 되겠니? 그 건물에 우리 족발집 하나 더 오픈할 수 있고 앞으로 우리 가족이 살아가는데 좋은 조건들이 너무 많은데 굴러 들어온 금덩이를 흘려보낼 수야 없지. 저는 이미 한 번의 이혼 경험이 있는데요. 그거 시간 지나고 보면 별거 아니에요. 마음이 안 맞는 사람일수록 하루빨리 정리하는 게 인생을 허비하지 않는 길인 거예요. 그쪽이 우리 자기랑 맞지 않아서 이런 일이 생긴 건데 시간 끌어봤자 서로에게 이득되는 부분도 없는데 그냥 좋게 끝내요. 저는 두 연놈들과 저를 노려보고 있는 시부모를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정신 나간 여자처럼 행동하면서 온 집안을 초토화시켜 버렸습니다. 이성을 잃어버린 모습에 당황한 그들은 저를 피해 다녔고 상간녀가 남편한테 저를 말려보라며 두려워하자 저에게 그만 난리치라며 소리를 지르더니 제 얼굴에 손을 올리더라고요. 저 또한 남편의 얼굴에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손을 올렸습니다.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유월에도 서리가 내린다잖아요. 제가 그때 그 인간들을 이 세상에서 빛도 못 보게 만들려고 작정을 했는지 거침없는 행동을 보였고 눈이 돌아버린 저에게 두려움을 느끼곤 저에게 더 이상 접근하지 못했어요. 건들면 자신들이 잘못될 수도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던 거였죠. 상간녀는 그런 저를 피해 도망을 치려 하길래 그 뒤를 바짝 쫓아 머리채를 잡은 뒤 바닥으로 내리꽂아 버렸어요. 그리고 더러워서 이혼해주겠다고 위자료나 준비하라고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소리를 지른 뒤 집 밖으로 비틀거리며 나왔습니다. 너덜너덜해진 상태가 되어버린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쏟아낸 뒤 목욕탕으로 향했어요. 그대로 집에 들어가면 제 딸이 놀랄까봐 헝클어진 머리와 붉어진 눈을 보여주고 싶지가 않아 목욕탕에서 씻고 나온 모습으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곧 제 딸도 알게 되겠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딸에게 마음의 준비도 없이 충격을 받게 하고 싶지 않아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을 때 그때 얘기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딸 앞에서 눈물을 보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공부하는 것만도 힘들고 벅찬데 이런 문제로 딸에게 걱정을 안겨주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은 듯 다음날 평소처럼 행동하면서 식당에 나와 장사를 했고 남편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길래 그 뒤를 따라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저희는 남이 될 준비를 하게 되었죠. 마음 같아선 소송으로 가고 싶었지만 제 딸이 중요한 시기인 만큼
조용하게 처리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상간녀한테도 위자료만 받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법원에서 헤어진 뒤 딸이 학원에서 끝날 시간이 된 것 같아 같이 저녁이나 먹으려고 학원으로 향하던 도중에 충격적인 광경이 눈에 들어왔고 저는 너무 놀라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상간녀의 빌딩이 화재로 불이 나고 있었고 사람들이 건물 안에서 급하게 대피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때마침 소방대원들이 도착해 화재가 난 건물 안으로 진입을 하려는데 바로 그때 건물 안에서 얼굴이 검게 그을러진 상태로 제 딸을 안고 나오는 남편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안도의 한숨도 잠시. 그런데 남편 품에 안겨있던 학생을 유심히 보니 제 딸이 아닌 다른 여학생이 아니겠어요? 그리곤 뒤이어 상간녀가 울면서 뛰어오더니 남편 품에 안겨있던 여학생을 끌어안으면서 어디 다친 곳은 없냐고 몸을 살펴주고 있었어요. 저는 남편한테 다가가 같은 건물 안에 있던 나연이는 어떻게 됐냐고 물어보는 순간 남편 입에서 걘 내 인생에 1도 보탬이 안 될 애라며 애비라는 놈이 그냥 두고 나왔다는 충격적인 말을 뱉었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저는 화재가 난 건물 안으로 뛰어들었고 그런 저를 소방대원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섰어요. 무턱대고 들어가면 화재 연기로 인해 저까지 위험해진다며 소방대원을 믿고 구조가 될 때까지 기다리라는 말에 땅을 치며 오열을 했고 남편이 상간녀의 딸을 걱정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오는 순간 남편의 멱살을 잡고 난리를 쳤어요. 제 딸에게 문제가 생기면 그땐 절대로 가만두지 않겠다고 온갖 욕을 퍼부어 댔습니다. 저는 제 딸이 제발 무사히 살아 돌아오길 간절히 바랬어요. 아무 일 없이 살아 돌아오는 것 말곤 바라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화재가 난 건물을 하염없이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던 그때 소방대원이 사람들을 구조해 오기 시작했고 한 소방대원의 품에 제 딸이 정신을 잃은 채 안겨 있었습니다. 급하게 달려가 상태를 확인해 보려고 했는데 서둘러 응급실로 가봐야 할 것 같다면서 구급차에 올려 태웠고 저도 그 뒤를 따랐어요. 그렇게 병원에 도착한 뒤 딸의 검사가 시작이 되었는데 천만다행히도 몸에는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몇 시간 뒤 정신을 차린 딸을 보자마자 눈물을 쏟아낸 저는 괜찮냐고 물어봤는데 딸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에 엄청난 충격을 받아 온몸이 떨려왔어요. 화재 당시 남편이 학원으로 달려들어왔는데 제 딸과 상간녀의 딸 앞에서 조금의 고민도 하지 않고 상간녀의 딸을 안고 밖으로 뛰쳐나갔다는 말을 꺼냈습니다. 제 딸은 그 학생이 상간녀의 딸인지 모르고 있는지 그 학생이 누구길래 친딸을 버리고 갈 정도였냐며 눈물을 쏟아내었어요. 저는 딸에게 더 이상 숨길 수 없어 그동안 제가 겪어왔던 모든 걸 털어놨어요. 그리고 그 말을 듣게 된 제 딸도 많은 충격을 받았는지 아빠에게 많은 상처가 분노로 변해 절대로 용서하고 싶지 않다면서 제 품에 안겨 쉬지 않고 눈물을 쏟아내었네요. 저는 그런 딸에게 그 인간들 보란듯이 잘 사는 게 복수라고 했어요. 제 딸은 그동안 제가 마음고생이 심했을 것 같다면서 자기 자신도 힘들 텐데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결심한 것 같은 얼굴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저희 모녀는 그들에게 받은 상처를 안고 그곳을 떠났습니다. 저와 제 딸은 오로지 성공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렸고 그렇게 힘든 시간들을 이겨내고 잠시 숨을 고르니 벌써 13년이 흘러버렸습니다. 저는 지긋지긋한 족발집을 이어가지 않고 게장집을 차렸어요. 족발이 느끼한 감이 있어 반찬으로 게장도 같이 나갔었는데 매번 오시는 손님들이 제 게장이 맛있다면서 따로 식당을 차려도 될 정도라고 만족해 하셨습니다. 게장만 먹으려고 오시는 분들이 계실 정도였으니까요. 그렇게 시작하게 된 게장집은 생각 이상으로 잘 되었고 체인점까지 낼 정도로 빠른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무작정 딸의 뒷바라지를 위해 달려오다 보니
제 몸을 돌볼 시간이 부족했는지 몸에 이상 증세가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정밀 검사를 받아봤는데 갑상선 암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어요. 담당 의사 말로는 심각할 정도로 상태가 안 좋은 건 아니라서 치료만 잘 받으면 정상 생활이 가능하다는 말에 저는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았어요. 바쁘게 살아온 만큼 이제야 한숨 돌릴 수 있었고 여유 있는 삶을 살려고 했는데 암 때문에 제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를 작성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병원에 입원해 수술을 받고 안정을 취하고 있는데 옆 병실에서 오열하는 목소리가 제가 있는 병실에까지 들려왔어요. 상황이 많이 안 좋았는지 울음소리는 끊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병실 문을 열면서 딸이 들어오려던 순간 제 딸의 손을 낚아채 누군가가 끌어들였고 제 딸에게 소리치며 살려달라고 목소리를 높여 화를 냈어요. 그 광경을 목격한 저는 당황해서 몸을 일으켜 밖의 상황을 확인해 보기 위해 병실 문을 급하게 열었습니다. 그런데 눈앞에 제 딸의 손을 잡고 애원하는 사람의 얼굴을 보자마자 조금의 고민도 하지 않고 손부터 날아갔어요. 머리채를 잡힌 그 사람은 10년 전에 저와 제 딸의 인생을 망쳐버린 전시모와 그의 가족들이었습니다. 제 손에 머리채를 쥐어뜯기고 있던 전시모는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아들 좀 살려달라고 제 딸에게 애원을 했는데 얼마나 제 딸을 흔들어댔는지 제 딸의 금속 명찰이 전시모의 손에 쥐어져 있었습니다. 제 딸은 자기가 담당 의가 아니기 때문에 도와줄 수 없다며 고개를 돌렸고 전시모는 그런 제 딸을 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가 왜 너를 설득시키려 하겠니? 담당 의사 선생님께서 너랑 결혼을 약속한 예비 신랑이라면서 아까 네가 담당 의사와 대화하는 거 전부 다 들었다. 그 의사가 나이는 젊은데 암 수술을 그렇게 잘한다면서 내가 소문 듣고 여기까지 왔는데 수술을 거부하면 내 아들, 아닌 너희 아빠는 어떡하니? 저는 모르는 일이에요. 그리고 제 인생에 아빠는 원래 없었어요. 저는 이미 불타는 건물에서 그 사람에게 한 번 죽었어요. 건물 밖에서 나왔을 땐 제 앞에 저희 엄마밖에 없었는데 이제 와서 아빠 타령하면 제 마음이 열릴 것 같아요? 그리고 방금도 설명드렸지만 저는 소아과 담당 전문의지 암 전문의가 아니에요. 그리고 수술을 할지 말지 결정하는 건 담당 의사 몫이잖아요? 저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네요. 여긴 병원이고 보는 사람도 많으니까 그만 소란 피우고 다른 병원 알아보세요. 여기 말고도 암을 치료할 수 있는 곳은 상당히 많거든요. 엄마, 이제 그 손 놓으세요. 저런 사람들 때문에 엄마 손 더러빌 필요 없어요. 내가 다른 병원 안 가봤겠니? 다 돌아다녀 봤는데 가망이 없다더라. 시간은 계속 가고 내 아들은 점점 힘들어하는데 뭐라도 해봐야 할 거 아니니. 내 전 재산 전부 다 줄 테니까 내 아들, 아니 네 애비 좀 살려줘라. 뭐든 다 한다니까. 자, 이 할미가 무릎까지 꿇은 걸로 부족하면 너희들 앞에 내가 엎드리마. 그러니 제발 우리 아들 좀 살려다오. 내 아들이 너랑 이혼을 하고 그 경진인가 뭔가 하는 여자랑 처음엔 잘 되는가 싶었는데 그 집 딸내미가 목숨을 구해준 내 아들과 부적절한 관계라는 걸 알고 충격을 받아서 집을 뛰쳐나간 적이 있었다. 그 이후 개를 찾겠다고 경찰에 신고도 하고 한바탕 난리가 났었는데 개가 간 곳이 어디였는지 아니? 자기 친아빠한테 가 있던 거였지. 그걸 본 그 여자가 내 아들과는 더 이상 함께할 수 없을 것 같다면서 뒷딸을 버리고 내 아들과 시작할 수 없다고 이혼했던 전 남편이랑 다시 재결합을 했더랜다. 내 아들이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고 나서 다른 여자한테 만족을 느끼지 못한 채 10년을 혼자 살아왔어. 니들한테 다시 가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과거에 저지른 용서받지 못할 행동 때문에 수소문 끝에 니들이 있는 곳만 겨우 알아내서 먼발치에서 지켜만 보고 있었다. 내 아들과 우리가 분명 실수한 건 맞지만 10년 넘는 시간 동안 잘못을 뉘우치며 살아왔었어. 니들 앞에 나타나고 싶었지만 우리가 무슨 면목으로 너희 얼굴을 보겠니? 내 아들이 용서받지 못할 죄를 저지른 건 알지만 눈 딱 감고 한 번만 용서해 줄 순 없겠니? 그래도 네가 이 세상에 있게 만들어준 네 친애비잖아. 너랑 결혼 예정인 그 담당 의사에게 한 번만 수술을 해달라고 부탁하면 안 될까? 왜 다른 병원에서도 힘들 것 같다는 말을 했는지 아실 텐데요. 수술을 하다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거부를 했던 거였어요. 그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그때 그런 아픔이 있었다는 이유를 듣고 수술을 하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었겠지만 의사로서 가망이 없어 보이니까 수술을 거부했던 거예요. 전 남편은 대장암 말기로 이미 손을 쓸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의사가 된 제 딸이 암 전문의인 예비사이한테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얘기하면서 자기 아빠가 수술을 받으면 좋아질 수 있는지 물어본 것 같았어요. 성공 확률이 5%도 안 된다며 희박하다는 말에 수술을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제 딸이 아무래도 예비사이의 손을 더럽히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성공 확률도 높지 않은 수술을 예비사이에게 맡겨서 죽게 된다면 예비사이가 정신적으로 힘들어질까봐 무조건 수술을 거부하라고 했던 거였는데 그 말을 전시모가 듣게 되었던 거였죠. 예비사이가 암 수술 성공률이 높다는 게 소문이 많이 퍼져서 예약 환자도 상당히 많이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시모는 제 딸을 이용해 우선적으로 자기 아들의 수술을 잡길 원하고 있었어요. 그것부터가 잘못된 행동인데 무릎 꿇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있다는 것도 가식처럼 비치고 있었네요. 제 딸은 계속 매달리는 전시모 때문에 화가 많이 났는지 병실 문을 열고 자기 아빠의 얼굴을 대면했어요. 그리고 딱 한마디 한 뒤 병실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살 날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명을 재촉하기보단 남은 명줄 부여잡고 최대한 고통스럽게 버티면서 저와 딸에게 했던 과거의 행동에 대해 숨이 멎을 때까지 뉘우치다가 눈을 감으라며 평생 용서할 수 없다고 했어요. 학원에서 불이 났을 때 건물 안으로 들어온 자기 아빠를 보고 손을 뻗었지만 옆에 있던 상간녀의 딸을 안고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화재로 뒤덮인 불길을 빠져나간 걸 평생 잊지 못한다면서 가망 없는 수술로 예비 신랑이 손을 더럽히고 싶지 않다고 소리를 지른 뒤 병실 문을 닫아 버렸습니다. 전시모는 자기를 낳아준 아빠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울면서 매달렸지만 강하게 뿌리친 뒤 뒤돌아섰고 그렇게 전 남편은 저희 모녀에게 과거의 행동에 대해 미안했다며 눈물을 보이곤 수술을 받지 못한 채 다른 병원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제 딸에게 많이 힘들지 않냐고 물어봤는데 화재가 났을 때 자기를 버리고 갔던 아빠의 뒷모습을 아직까지 잊지 못한다면서 후회는 없을 거라며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날이 있고 얼마 뒤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나게 됐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뿐인 사람 인생,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막 살다가 떠난 전 남편이 떠났는데도 저는 아무런 감정에 동요도 안 생기더군요. 그만큼 저와 제 딸이 받은 상처는 말도 못했고 지금도 그때의 기억이 문득 떠오를 때면 이가 바득바득 갈리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그 사람이 떠난 뒤 오히려 속이 더 편합니다. 저와 딸을 버린 그 끝이 결국 죽음이었으니까요. 저도 힘든 시간을 보내온 만큼 갑상선암 수술 이후 몸이 예전 같진 않지만 그래도 딸과 함께 있는 지금의 시간이 너무 소중하고 행복합니다. 이제는 저도 삶의 여유를 가지고 살아가려고요. 딸이 결혼하는 모습도 봐야 하고 이쁜 손주도 안아보고 싶습니다. 제 긴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들께서도 인생을 살면서 어떠한 결정을 내리는 순간이 올 때는 신중하시고 가정을 꾸리신 분들은
가족을 위해서 모든 걸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후회 없는 삶들을 사시고 여러분들의 마지막 페이지는 해피엔딩으로 마무리하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열심히 위암을 극복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70대입니다. 얼마 전 고향에 내려와 여기서 지내고 있는 고향 친구들도 만나게 되었는데요. 친구 딸 도움을 받아 이렇게 사연도 보내게 되었네요. 자연과 가까이 살다 보니 전보다 몸이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인생을 모두 포기하고 싶어질 때가 있었지만 지금은 죽기 살기로 버텨내고 있어요.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나 그동안 살았던 얘기들을 꺼내놓으니 이렇게 많은 분들과 사연을 공유할 수 있는 것도 알게 되었죠. 제가 악바리로 이렇게 버티게 되었던 이유가 있는데 바로 제 며느리 때문입니다. 전 멋모르던 시절 시집을 가 갓 20살이 되었을 때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아 시댁에서도 너무 좋아하셨지만 이내 아들이 건강이 좋지 못하니 모든 게 제 탓이 되었죠. 돌도 안 된 아이와 함께 내쫓기다시피 나오고 난 후에는 줄곧 저 혼자 아이를 키웠어요. 살면서 내내 부족한 것들 뿐이었지만 아들은 한 번 엇나가지 않고 바르게 자라주었습니다. 그렇지만 몸이 좋지 않아서 그런지 결혼은 40대까지 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40대가 끝나갈 무렵 결혼을 한다며 며느리를 데리고 왔죠. 처음 며느리가 인사 오던 날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어머니, 여기 제 아내들 사람이에요. 미자 씨, 인사해요. 여기 저희 어머니세요. 저희 결혼식은 안 하고 그냥 혼인신고만 하려고요. 이 나이에 결혼식 올리는 것도 쑥스럽고 미자 씨도 굳이 결혼식까지는 올리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그냥 소소하게 식사하고 혼인신고만 하기로 했어요. 미자 씨 집에서도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고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안 그래도 동욱 씨한테 말씀 많이 들었어요. 저희 집에서는 이미 동욱 씨가 다 인사를 해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사실 늦게 결혼을 하는 거라 너무 크게 결혼식을 올리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서 저희끼리 소소하게 축하하기로 했는데 어머니 괜찮으시죠? 친정엄마가 계시지만 전 어머님을 제 친정엄마처럼 생각할게요. 저희 잘 지내봐요. 그래, 고맙다. 우리 아들이랑 결혼해 주겠다고 해서 내가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나는 다른 거 필요 없고 우리 아들이랑 행복하게 잘 지내기만 해주면 바랄 거 없어. 건강하게 행복하게만 지내다오. 그럼요, 어머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랑 동욱 씨랑 잘 지낼게요. 어머님 걱정하시지 않게 잘 지낼 테니 걱정 붙들어 매세요. 늦은 나이 결혼이라 결혼식은 안 하더라도 양가 가족들 다 모여 식사 자리만 한번 마련할게요. 어머님 저희 앞으로 정말 잘 지내봐요. 살갑게 대하는 며느리를 보면서 아들이 잘 결혼을 하는구나 생각을 했었죠. 아들 부부는 혼인신고만 하고서 같이 살겠다고 했지만 그래도 전 결혼사진은 하나 있어야 하지 않겠나 싶었어요. 아들에게 사진 촬영이라도 하라며 말을 했더니 아들은 괜찮다고 거절을 했죠. 그러다가 며칠 후 며느리가 혼자서 집에 저를 만나러 찾아왔던 적이 있었어요. 어머님, 저번에 어머님이 알아보라고 했던 결혼 사진이요. 제가 알아보고 왔어요. 그래도 상의는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동욱 씨는 혼인신고만 하고 살자고 해서 저도 그러자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어머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도 결혼하는 건데 사진은 하나 있어야죠. 그나저나 요즘 동욱 씨랑 저랑 서로 의견이 안 맞아서 큰일이에요. 동욱이랑 무슨 일 있니? 동욱이가 원래 나한테 별 얘기는 안 해서 결혼 준비하는 것 때문에 다툰 거야?
왜? 동욱이가 결혼 사진도 찍기 싫다고 하니? 그건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동욱이한테 잘 얘기해 둘 테니까. 아니요. 그런 것보다는 결혼 사진은 찍는다고 하는데요. 솔직히 신혼집 때문에 저희 요즘 많이 다투고 있어요. 어머님, 저 너무 속상해요. 저희가 어린 나이에 결혼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그래도 좀 집은 사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동욱 씨는 매번 소소하게 시작하자고만 하고, 어머님이 남편 설득해 주시면 안 될까요? 사실 주변에서는 늦게 결혼하는 것도 있지만 남편 몸도 약하고 그러니까 다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거든요. 이 소리 저 소리 들으면서 소소하게 시작하면 더 소리 많이 들을 텐데 당당하게 결혼하고 싶어요. 집이라도 떡하니 하면 그런 소리가 쏙 들어가지 않겠어요? 며느리는 절 찾아와서는 신혼집을 새로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넌지시 전하더라고요. 며느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틀린 건 아닌 것 같다 생각이 들어 저도 아들에게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아들은 극구 말리더라고요. 미자 얘기도 맞는 말이야. 결혼식도 안 올리고 산다는데 주변에서는 얼마나 걱정이 많겠니? 사돈댁에서도 고민이 많으셨다고 했잖아. 이왕이면 신혼집 괜찮은 곳으로 준비를 하는 게 낫지 않겠니? 집 구할 만큼 여유는 없는 거니? 아니면 엄마가 좀 준비를 해줄까? 동욱이가 결혼을 한다는 얘기가 없어서 그렇지. 안 그래도 너 결혼한다고 하면 주려고 했던 것도 있고. 어머니, 신경 쓰지 마세요. 지금 집 구하는 건 너무 욕심인 것 같아요. 지금 지내고 있는 것도 사택이고, 어차피 직장 그만두게 되면 나오면서 집 구해야 하는데, 벌써부터 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미자 씨한테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도, 결국 어머니 뵈러 와서도 그런 얘기를 꺼냈다니. 아무튼, 저희가 알아서 정리할 테니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동우가 너야 사택이고 지금껏 거기서 살았으니까 별 생각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여자는 신혼인데 좀 깔끔하고 괜찮은 곳에서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누구나 있기 마련이야. 미자 얘기 잘 들어줘. 결혼 준비하면서 결혼식도 안 올리고 그냥 산다는 게 얼마나 큰 결심인데. 알아요. 그래서 미자 씨한테도 나중에 퇴직하면 원하는 곳에 집 사서 가자고 말했어요. 제가 얼마나 더 일을 할지도 모르는 거고, 퇴직할 수도 있는 거고요. 다음 일을 어떤 일을 할지도 모르니까 지금부터 집 사는 건 너무 욕심일 것 같아서 그런 거예요. 미자 씨랑은 다시 얘기를 해볼게요. 아들은 퇴직을 하고 난 후에 집을 마련할 거라며 지금 집을 사는 건 너무 섣부른 선택인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 후로도 신혼집 때문에 트러블이 좀 있는 것 같았지만 그래도 둘이서 잘 맞춰 살아가는 것 같았어요. 아들은 어릴 적에 잔병치레가 많았고 특히나 알레르기가 있는 음식들이 많았어요. 음식을 먹을 때면 이것저것 꼼꼼하게 봐야 하니 까다로운 편이었는데 대부분 먹지 않는 이상 별다른 트러블이 없었지만 피부에 닿기만 해도 알레르기가 올라오는 재료도 있었어요. 어느 날은 집에 아들네가 왔는데 떡하니 주방에 아들이 심한 알레르기를 가지고 있는 복숭아를 가지고 왔더라고요. 놀라서 며느리에게 물어봤죠. 아, 어머님, 저 복숭아 엄청 좋아해요. 오다 보니까 과일 가게에서 복숭아 세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먹어보니 너무 맛있어서 몇 개 좀 사와봤어요. 어머님은 복숭아 별로 안 드셔보셨죠? 하나 드셔보세요. 엄청 맛있다니까요. 어머, 복숭아를 좋아하니? 아유, 근데 동욱이가 복숭아 털만 닿아도 알레르기가 있어가지고 말이야. 동욱이 옆에서는 복숭아 닿지 않아야 돼.
조금만 닿아도 바로 알레르기가 올라와가지고 얘가 어릴 적에는 그렇게 심하진 않았는데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요즘 더 심해진 것 같더구나. 워낙 얘가 예민해서 그런가 봐. 조금만 조심해주면 될 것 같아. 에이, 어머님. 저희 나이 또래에 저 정도 알레르기 있는 사람 거의 없어요. 남편 알레르기 많은 거 알고는 있지만 같이 살려면 이런 것도 어느 정도 감수는 해야 하지 않겠어요? 솔직히 어머님이 너무 아들을 감싸 키웠어요. 알레르기가 있어도 좀 먹어봐라 이래야지. 너무 아들을 감싸 키웠다니까요? 강하게 키워야죠. 제 주변에는 알레르기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남편이 너무 유난이라니까요. 어머님이 40년 넘게 극복 못한 거 제가 이번에 싹 낫게 해줄게요. 며느리는 아들 앞에서 대놓고 과일을 잘라 먹더라고요. 아들은 질색팔색하면서 피했는데 며느리는 웃으면서 이렇게 해야 저절로 낫는다며 오히려 더 가까이서 과일을 손질했죠. 이 때문인지 결국 아들 피부 가려움이 심해지더니 응급실까지 가게 되었어요. 겨우 가라앉았다는 아들의 말을 들으니 며느리한테 한 소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미자야, 네가 남편 생각하는 마음은 잘 알고 있지만 이번에는 좀 심했어. 아들이 피부 알레르기가 심하게 올라오면 이게 기도도 막고 위험하다더라고. 이번에는 빨리 응급실 가서 괜찮았는데 다음에는 좀 조심해줬으면 좋겠구나. 아들이 몸이 약해서 요즘은 이것저것 더 심하게 반응한다더라고. 예전에는 그래도 덜했는데 이젠 나이도 있잖니. 어머님, 저 너무 서운해요. 제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굳이 저한테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셔야 되겠어요? 저도 남편이 그럴 정도로 심할 거라고는 생각은 못했어요. 남편한테도 미안하다고 하고 사과했는데 어머님한테 또 이런 소리까지 들어야 하다니. 아니, 내 말은 네가 잘못했다 이런 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조금 조심해야 되겠다고 말하려는 거였어. 아들이 워낙 민감하고 예민하다 보니까 내가 더 신경을 썼어야 하는 건데 같이 지낸 지 얼마 안 됐으니 모를 수도 있지. 어쨌든 앞으로는 좀 더 조심해야 될 것 같아. 네, 이 정도일 줄이야 생각도 못했네요. 몸이 약하다는 건 알았는데 고작 과일 옆에 있었다고 바로 가려울 정도라니. 이런 것까지 일일이 다 챙겨야 하면 제가 너무 신경 쓸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어머니? 전 며느리가 그래도 그 다음에는 조심할 거라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도 며느리는 아들 알레르기를 고쳐보겠다는 생각이었는지 종종 알레르기가 있는 음식을 아들에게 몰래 먹여 난리가 나곤 했었죠. 아들도 나이가 있어 전보다 반응이 더 심하게 오기도 했고 그런 일들이 종종 있으니 며느리한테 서운한 마음도 들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몸 약한 아들을 장가 보냈으니 전 미안한 마음이 더 컸고 며느리에게는 뭐라고 제대로 말을 꺼내진 못했어요. 그러던 중 아들이 다니고 있던 회사가 구조조정을 하게 되면서 아들은 명예퇴직을 하게 되었어요. 급하게 집을 알아봐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아들이 저희 집으로 들어오면 안 되냐고 하더라고요. 혹시 엄마 걱정 때문에 합가하겠다고 하는 거면 절대로 그러지 말어. 네가 독립한 지 20년이나 되었는데 무슨 이제 와서 같이 사니? 지금껏 나 혼자서도 잘 살았으니까 이제 결혼했다고 합가하겠다느니 이런 생각이면 그럴 필요 없어. 니들 둘이 잘 의논해서 지역도 결정하고 집도 결정하렴. 혹시라도 부족하면 엄마가 도움을 줄 수는 있으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요.
어머니, 사실 집을 구하지 못할 것 같아요. 와이프한테 그동안 모아뒀던 돈 계좌를 넘겨줬는데 그걸 홀라당 친정에 가져다 줬다고 하더라고요. 급한 일이 있었다면서 1년만 쓰고 다시 주겠다고 했다는데 아휴, 지금 당장 집을 구해야 하는데 직장도 없는 상황에서 대출받기도 그렇고 언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요. 지금껏 모은 돈을 다? 미자랑 얘기는 해본 거니? 다 빌려준 게 아닐 수도 있잖아.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그거랑 엄마가 가지고 있는 돈이랑 합쳐서 일단은 작게나마 집을 구해야지. 여기 들어오면 나도 그렇지만 니들도 불편하고 그러지 않겠니? 지금으로서는 그 방법이 제일 최선인 것 같아요. 어머니만 불편하지 않으시면 저희 일단은 들어가서 살게요. 나중에 돈 돌려받으면 그때 다시 집 구해야죠. 어쩌겠어요. 어머니한테 말하겠다곤 했는데 와이프가 뭐라고 할지는 모르겠네요. 일단 그렇게 알고 계세요. 그렇게 아들내외는 저희 집으로 들어와 살게 되었어요. 아들은 퇴직을 한 후에 바로 새 직장을 다시 구해서 일을 시작했어요. 알고 보니 며느리는 결혼을 하고 난 후에 다니던 직장도 이미 그만둔 상황이더라고요. 며느리도 같이 일을 해서 생활비를 보태면 좋겠다고 생각은 했지만 그렇다고 제가 강요할 순 없었어요. 어느 날 다 같이 모여 밥을 먹는데 며느리가 뜬금없이 말을 꺼내더라고요. 여보, 이번 달 생활비도 빠듯하고 여보 어차피 일찍 끝나니까 끝나고서 투잡 뛰는 거 어때? 보니까 저녁에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들도 많던데 배달이라도 하면 좋잖아. 별로 힘든 일도 아니고 일찍 끝나가지고 집에 그냥 있는 것보단 나을 것 같은데 한번 생각해봐. 나보고 투잡을 뛰라고?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 거야? 생활비가 전보다 적어지긴 했지만 모자라진 않는 거 아니야? 내가 저축하고 있던 것도 안 내도 된다고 했고 그러면 지출하는 게 줄어들었을 건데 왜 갑자기 투잡을 얘기해? 우리 집에 지금 입이 셋인데 어떻게 세 식구 생활비를 당신 돈으로만 해결하라는 거야. 당신은 살림을 안 하니까 모르는 거지. 전보다 돈도 줄어들었는데 어른 3명 입을 다 해결하라고? 거기다가 당신은 먹는 것도 까다롭잖아. 허구한 날 이건 안 된다 어쩐다 하면서 그 까다로운 입 맞추려고 하면 장 보는 것도 어디 쉬운 줄 알아? 아이고, 됐다. 내 생활비는 내가 알아서 내놓을 테니 신경 쓰지 말고 니들 두 식구 생활비만 신경 쓰면 돼. 그리고 여기 공과금이나 이런 건 내가 다 낼 테니까 그냥 너희들 식비만 생각하고 집 마련할 것만 생각하면서 저축하렴. 솔직히 어머님, 요즘 세상에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며느리가 어디 있어요? 주변에 물어보면 다들 놀래요. 왜 시어머니랑 같이 사냐고. 어머님도 너무 그런 거에 서운해하지 마세요. 아들네가 모시고 사는 집, 요즘 같은 시대에 없는 거 아시죠? 남편벌이가 줄어들었으니 어머님도 좀 보태시긴 하셔야 하잖아요. 애초에 남편이 직장 그만두지 않았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건데. 며느리 말에 기가 막혔어요. 사실 저희 집에 아들네가 들어오고 난 후로 공과금은 더 많이 나왔고 집안도 엉망진창이었지만 며느리는 불편하다는 핑계로 낮에는 방에서 꼭 박혀 나오지도 않았고 온갖 집안 살림은 제가 다 하고 있었거든요. 밖에서 아무리 청소하고 빨래를 하고 있어도 며느리는 한 번 집안일을 해보지도 않았는데도 당당하게 저런 말을 하니 기가 막히더라고요. 아들은 열심히 돈을 벌기 위해 노력했어요. 낮에 직장에서 퇴근을 하고 오면 야간에는 배달 일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며느리는 아침 출근할 때도 그렇지만 저녁에 아들이 끝나고 집에 와서도
한 번을 배웅하거나 나와보질 않았어요. 매번 잠을 자느라 깨어있지 않더라고요. 미자야, 요즘 보니까 새벽에 자꾸 깨나서 거실에서 TV 보는 것 같던데, 그래도 아침에 동욱이 나갈 때 같이 깨나서 배웅이라도 해주면 좋지 않겠니? 아침에 깨는 게 힘들면, 아니면 동욱이 오기 전까지만이라도 저녁에 깨어있는 건 어떠니? 요즘 통 너희 둘이 얼굴 보는 시간도 별로 없는 것 같아서 그렇게라도 얼굴 보는 게 나을 것 같지 않니? 어머님, 어떻게 그렇게 해요? 남편은 아침 새벽부터 출근하는데 제가 그 시간에 깨나서 뭐 하라고. 저녁에도 너무 늦게 들어오잖아요. 저는 아침이랑 저녁에는 잠이 많아서 못 깨어 있어요. 솔직히 이렇게 사는 거 다 남편이 만든 거잖아요. 회사에서 그냥 끝까지 버티고 있으면 될걸. 명예퇴직은 왜 신청해서는? 저녁에도 일하는 건 다 남편 탓이니까 저보고 배웅 바라지 마세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너희들 같이 으쌰으쌰해서 얼른 돈 모아 집도 마련해야 할 거 아니니? 아들이 요즘 기운도 통 없는 것 같고 피곤해 보이는데 나보다는 와이프인 네가 옆에서 힘주고 응원해주면 더 좋지 않겠어?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 너무 서운해요. 제가 뭐 집에서 노나요? 남편이 벌어오는 그 작은 돈으로 어떻게 돈 모아야 하나 엄청 고민해야 하고 살림도 해야 하고 제가 오죽하면 새벽에 잠이 안 와서 깨어 있겠어요. 다 남편 때문에 제가 불면증 생긴 거라니까요. 남편이 멀쩡히 직장 다닐 때는 이런 걱정 한 번 해본 적도 없어요. 그리고 남편도 그렇게 해달라고 안 하는데 어머님이 그러라고 하는 건 좀 선 넘으신 것 같아요. 며느리의 당당한 태도에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며느리는 아들이 자기 밥보다는 엄마 밥을 더 좋아할 거라며 매번 저에게 밥을 차려달라고 요구했고 청소나 빨래도 제대로 하지 않았죠. 가끔 제가 몸이 좋지 않아 힘들어할 때면 며느리는 배달을 시켜주곤 했는데 그럴 때마다 좋은 며느리 둬서 배달 음식도 먹어보는 거 아니겠냐고 하더라고요. 어느 날은 며느리가 저에게 뜬금없이 보험 수익자를 물어보기도 했어요. 어머님, 혹시 남편 지금 가입한 보험 수익자가 다 어머님으로 되어 있어요? 이번에 서류 좀 정리하다 보니까 발견했는데 온통 다 어머님이 보험 수익자로 지정되어 있네요. 거기다가 가입도 죄다 어머님이 하셨던데. 그래도 이제 결혼했는데 수익자는 변경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남편이나 어머님이 아무런 말도 안 하길래 보험 가입 안 되어 있나 했더니만 아, 그건 아니야. 내가 굳이 나한테 수익자 지정한 건 아니었고 그게 아들 젊었을 때 가입을 했던 거라서 그때야 남편도 없었고 아들도 결혼을 안 했으니 그냥 당연하게 나로 지정했던 거지 뭐. 나도 보험은 신경 안 쓰고 있었는데 그러고 보니 보험 수익자도 변경을 해야 되는 거구나. 어떻게 어머님이 모르실 수가 있어요? 보험금도 어머님 계좌에서 빠지고 있었던 건데 그냥 저한테 주기 싫으신 건 아니세요? 서운해요 정말. 말이라도 좀 해주시지. 이번에 남편 보험 가입하려고 보니까 생각보다 잘 가입되어 있다고 해서 찾아봤더니만 죄다 어머님이 수익자시던데요? 이제 결혼했으니까 저로 바꿔주세요. 남편한테 말했더니만 안 된다고 말하던데 어머님이 좀 바꾸자고 말이라도 해주세요. 며느리는 뜬금없이 보험 수익자를 본인으로 바꿔달라고 했죠. 저는 별 생각 없이 아들에게 그러자고 했지만 아들은 어쩐 일인지 절대 바꿀 수 없다고 고집을 부리더라고요. 며느리는 계속해서 저에게 수익자 변경을 해달라고 했고 전 아들이 반대해서 어쩔 수 없다고 하자 며느리는 서운하다고 했었어요.
이때는 정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지나갔었는지 이제와 생각해보니 소름 돋는 일이었더라고요. 어느 날부턴가 며느리는 갑자기 부지런해지기 시작했어요. 아들 건강이 점점 안 좋아지는 것 같다면서 야간에 일을 하러 가기 전에 주스를 갈아서 주기 시작했죠. 주스 가는 거 귀찮지 않니? 내가 옆에서 재료 다듬는 거라도 도와줄까? 요즘 네가 아들을 잘 챙겨서 그런가? 아들이 요새 활기가 넘치는 것 같아서 보기 좋아. 고마워. 내가 아들 잘 챙겨야 하는 건데 이렇게 매번 주스도 갈아주고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재료는 어떤 거 넣어주고 있니? 보니까 이것저것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아, 이것저것 많이 넣고 있어요. 남편이 배달하다 보면 출출할 때 있다고 해서요. 그렇다고 빵이나 이런 거 챙겨주면 소화가 잘 안 되니까 가볍게 갈아준 주스가 나을 것 같더라고요. 채소도 넣고 과일도 좀 넣어서 갈아주고 있어요. 어머님, 신경 쓰지 마세요. 솔직히 이런 거 제가 챙겨야 하는 건데 제가 재료까지 싹 다 손질해가지고 한 번에 만들어주고 있으니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고맙다 정말. 그래도 와이프라고 갈아주는 거 깔끔하게 먹어주니 나도 너무 기쁘구나. 엄마가 갈아줄 때는 맛없다면서 입에도 안 대던 애가 네가 만들어주니 저렇게 잘 먹고 다니니까 얼마나 좋은지. 재료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하렴. 내가 장 볼 때 같이 사오마. 아유, 어머님. 그런 거 신경 안 쓰셔도 된다니까요. 이런 거 부르는 곳이 따로 있어가지고 거기서 한 번에 주문하면 돼요. 앞으로 제가 남편 건강 책임지려고요. 날이 갈수록 몸이 약해지는 것 같아서 큰일이에요. 주스라도 꼬박꼬박 잘 먹으면 좋을 텐데. 확 달라진 며느리 모습에 전 너무나 기뻤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속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음식을 먹을 때마다 소화가 잘 안 되는 것 같았고 평소에도 잘 체하는 편이라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그때는 아들이 너무 신경 써서 검진을 받게 되었어요. 그렇게 검진을 받았더니 위암 초기 판정을 받았어요. 네? 위암이요? 어머님, 위암 걸리셨다고요? 병원에서 몇 기라고 하는데요? 초기면 수술도 해야 하는 거예요? 아, 지금 넉넉하지 않은 상황인데. 어머님, 보험 가입은 하신 거죠? 보험 청구하면 그래도 돈 꽤 나올 텐데. 지금 당장 치료를 받아야 한대요? 수술 비용은 얼마예요? 난 초기라서 그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하더구나. 조직만 금방 떼어낼 수 있다고 하고 항암하면 괜찮아질 거라고 하니 너무 걱정하지 마. 보험도 가입이 다 되어 있으니까 청구하면 되겠지. 니들 걱정할까봐 미리 말해주는 거야. 병원에서도 걱정할 단계는 아니라고 했어. 그래요? 일단 그럼 보험금 청구부터 하세요. 그럼 진단비도 나오겠네. 아우, 또 큰돈 들어가게 생겼네. 저번에 어머님 검진 받는다면서 검진 비용 낼 때도 후들후들 하면서 냈는데. 항암은 여러 번 받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다 보험으로 처리가 되나 모르겠네. 지금 이 상황에서 돈 얘기가 나와? 지금 발견한 것만으로도 다행이지. 자꾸 왜 돈동 거리는 거야? 엄마 보험도 다 가입되어 있고 초기라서 괜찮다고 하잖아. 그걸 다행이라고 생각해야지. 당신 왜 그런 식으로 말을 해? 됐다. 다투지 말아라. 내 걱정은 안 해도 되고 병원에서도 지금 심각한 상황은 아니라고 하니 일정만 바로 잡히면 치료 시작한다고 하니까 걱정하지 마. 꾸준히 치료받으면 나아진다고 하니까
신경 쓸 필요 없어. 위암 초기 판정을 받았다는 사실을 전하자 며느리는 바로 돈 걱정부터 하더라고요. 제가 검진을 받을 때도 검진 비용이 비싸다면서 굳이 받아야 하냐고 말렸던 며느리였는데 암으로 항암을 해야 한다는 소식을 들으니 바로 비용부터 확인을 했죠. 서운한 마음이 들었지만 그래도 아들 외벌이에 아들이 이 비용까지 본인이 내겠다고 하니 마음이 심란해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 얼른 몸을 추슬러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안 좋은 일은 겹쳐서 일어난다더니만 아들이 갑작스럽게 사고로 죽게 되었어요. 야간에 배달을 하다가 사고가 났다며 전화를 받았는데 그 이후로 어떻게 장례를 치렀는지 기억도 안 날 정도로 전 크게 좌절을 했어요. 그런데 며느리는 너무나도 태연하더라고요. 장례도 갑자기 2일장으로 빨리 치러지게 되었죠. 미자야, 왜 이렇게 우리 아들 빨리 보내는 거니? 며칠만 장례라도 제대로 치르고 보내주자꾸나. 사고가 왜 났는지도 아직 확실해진 것도 아니고, 경찰도 조금 더 조사를 해봐야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빨리 장례를 치러도 되는 거니? 더 시간 지나봤자 뭐가 달라지겠어요. 죽었던 아들이 살아서 돌아와요? 어머님 몸도 안 좋으신 양반이 장례 치를 기운은 있으시고요? 그냥 빨리빨리 정리하는 게 낫죠. 배달하다가 사고 난 거라고 하잖아요. 남편이 갑자기 차 앞으로 끼어들었다고 하는데 시간 끌어봤자 좋을 거 없어요. 아무리 그래도 경찰에서도 뭔가 의심스러우니까 더 조사를 해보겠다고 하는 거 아니겠니?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아들이 그렇게 위험하게 운전할 애가 아닌데 나도 뭔가 좀 이상하구나.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장례를 좀 미루는 것도 나을 것 같아. 어머님이 장례 치르실 거예요? 이거 다 제가 치러야 하는 건데 저 더 시간 끌면 못해요. 안 그래도 남편이 갑자기 떠나서 마음도 심란한데 어머님까지 저한테 이러지 마세요. 이런다고 죽은 사람 돌아오는 거 아니니까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결국 아들이 사고로 죽은 지 이틀 만에 화장까지 모두 마치고 장례를 마무리했어요. 아들이 납골당에 안치가 되고 난 후 며느리는 급한 볼일이 있다면서 가버렸죠. 전 한참을 아들 납골당 앞에서 서성이다 저녁이 다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집으로 가보니 며느리가 자기 친정 식구들을 다 집으로 불렀더라고요. 아니, 이게 지금... 미자야, 너희 식구들 오늘 여기로 오기로 한 거니? 아까 납골당에서는 아무도 안 계셨던 것 같은데 언제 오셨어요? 제가 아들 납골당에 좀 있다 오느라고 오신 줄도 몰랐네요. 제가 지금 경황이 없어서 식사 시간인데 준비된 게 없네요. 며느라, 오늘은 네가 식구들이랑 나가서 식사를 하고 오너라. 나는 집에서 대충 챙겨 먹을 테니. 죄송하지만 제가 지금은 신경 쓸 만한 상황이 아니라서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 아줌마? 위암인데 뭘 처먹겠다고 기어들어와? 아줌마, 여기 이제 제 집이거든요? 남편 죽었으니 남편 이름으로 된 이 집 제 거란 거 아시죠? 아줌마랑은 이제 남이니까 당장 이 집에서 나가세요. 뭐? 지금 뭐라고 했니? 이 집에서 나가라고? 아줌마? 너 지금 제정신이니? 이 집이 그리고 왜 네 집이야? 그래, 내가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어. 이 집 차지하려고 그렇게 아들 일찍 보내려고 한 거니? 고작 내가 이 집 차지하려고 그랬을까 봐요?
아줌마, 이제 아줌마 지켜줄 아들 없어. 불쌍해서 봐줬더니만. 아들 죽었으니 당신이랑 나랑은 이제 남남이지 뭐. 가족이라는 둥 이러면서 챙겨달란 소린 안 하겠지? 아줌마, 짐은 내가 보내줄 테니까 내 집에서 나가! 당황해 서 있는 제 팔을 며느리 친정 식구들이 끌고선 밖으로 절 내쫓았죠. 아들을 잃은 슬픔에 몸을 가누기도 어려웠던 전 아무런 저항 없이 쫓겨나고 말았어요. 며느리의 실체를 알고 나니 무엇보다 멍청했던 절 원망하게 되더라고요. 아들 납골당에 찾아가 그 앞에서 목 놓아 오열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제 어깨를 두드렸죠. 동욱 씨 어머님 되시나요? 저는 동욱 씨가 배달하던 곳 사장이에요. 장례식장에 가려고 했는데 이미 장례가 끝났다고 해서 물어물어 여기까지 찾아오게 됐네요. 동욱 씨 일은 정말 죄송합니다. 사장으로서 제가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그날 제가 신경을 많이 못 쓴 것 같아서요. 경찰분들이랑은 얘기를 좀 나눠보셨나요? 사실 제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한 게 있어서요. 네? 이상한 거요? 그날 사고 때문인가요? 안 그래도 며느리한테 물어봤었는데 그날 동욱이가 낮부터 피곤하다는 얘기를 했다더군요. 아마 배달하다가 졸려서 잠이 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졸음 운전하다가 차 앞으로 바로 쓰러졌다고 들었어요. 차가 피할 새도 없이 그냥 밟고 지나간 거라고. 아니, 그게 좀 이상해서요. 분명 저희 가게로 왔을 때는 졸린 기색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리고 피곤하다고 하면 저희도 굳이 배달을 안 시키고요. 거기다가 그때 사고 났을 때 차량 블랙박스를 제가 확인을 했었는데 졸렸다기보다는 동욱 씨가 쓰러지면서 목 주변을 잡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장례식장에 그 영상 가지고 갔었는데 이미 장례가 끝나 있더라고요. 동욱 씨 알레르기 있다는 거 저도 알고 있거든요. 혹시나 싶어서 배달 가기 전에 먹었던 주스통을 제가 수거해 오긴 했어요. 아들이 배달 알바를 하던 곳 사장은 배달을 가기 전에 며느리가 준 주스를 마시고 바로 출발했다며 뭔가 수상하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전 그 통을 가지고 경찰서로 향했어요. 얼마 뒤 며느리는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며느리가 줬던 그 주스병에서 아들이 심하게 알레르기를 가지고 있었던 재료가 나온 거였어요. 며느리는 절대 아니라고 잡아댔지만 아들이 사고 나기 얼마 전 보험 가입을 새로 들었던 내역, 보험 수익자를 본인으로 바꾸려고 여러 번 통화를 했던 내역이 있었죠. 알고 봤더니 며느리는 이미 보험 사기로 그 전에 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더라고요. 아들이 애초에 건강이 좋지 않다는 걸 알고서 며느리는 결혼까지 했던 거였고 여러 번의 시도 끝에 아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거였어요. 며느리는 핸드폰으로 알레르기 사망 사례를 수차례 찾아봤었으며 장례도 빨리 치렀던 이유 역시 시신을 화장하면 부검도 하지 못하니 그냥 지나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던 거였어요. 배달업체 사장이 아니었다면 정말 끝까지 모른 채 지나칠 수 있었던 거였죠. 며느리는 그렇게 징역형을 받게 되었고 현재도 수감 중에 있답니다. 처음 저 역시 아들의 곁으로 따라가려고 했지만 배달업체 사장이 저에게 해줬던 말 때문에 지금 이렇게 꿋꿋하게 버티고 있답니다. 아들은 저와의 세계 여행 때문에 며느리와 다투면서까지 싫다고 했던 배달 투잡을 시작한 거였더라고요. 평생을 몸 약한 본인 때문에 여행 한번 제대로 못 해봤을 저에게 더 늦기 전에 선물을 해주고 싶다며
그렇게 배달하며 번 돈은 통장을 따로 마련해 모아두고 있었어요. 아들의 그런 마음을 알고 전 세상을 등지려고 한 결심을 잠시 접어뒀답니다. 그렇게 고향으로 내려와 요양하며 건강을 챙기고 있어요. 지금은 좋은 친구들과 전국 여행을 계획하고 있답니다. 다시 아들을 만나게 된다면 덕분에 좋은 여행 했다고 꼭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얼마나 남아있을지 모르는 삶을 더 가치 있게 지내보려고요. 여러분들도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 남자입니다. 아내와 10년이 넘는 결혼 생활을 하는 동안 항상 느끼고 있었던 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아내가 원하는 걸 제가 충족시켜 줄 수 없다는 거였어요. 그만큼 물질적 소유가 남들과는 상당히 달랐었죠. 아내는 항상 불만이 많았었어요. 지금의 삶에 만족을 하지 못하고 저희보다 잘 사는 집안들을 부러워했었죠. 처음에는 그런 사람인 줄 전혀 알지 못했었는데 결혼 초에 아내는 소박하게 살아도 행복하기만 하면 바라는 게 없다고 했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아내의 성격은 바뀌기 시작했고 비슷한 나이대에 결혼한 사람들과 비교를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벌어오는 돈에 대한 불만이 커짐과 동시에 부부 싸움으로까지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가 더 뛰어다녀야만 했었고 그렇게 해야지 아내의 불만을 조금이나마 가라앉힐 수 있었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이런 삶을 살아오다 보니 지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내에게 좀 쉬고 싶다고 하고 있는 일의 개수를 어느 정도 조절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었지만 그럴 때마다 부부싸움은 당연한 결과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차라리 말을 하지 않는 게 가정의 화목함을 유지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죠. 이런 생활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아내를 향한 제 마음도 점점 식어가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버틸 수 있었던 건 아이들 때문이었죠. 그렇게 살아온 지 10년이 넘어가던 시점에 그동안 싸웠던 건 아무것도 아니었을 만큼 집안이 휘청거릴 정도로 엄청 크게 싸운 적이 있었어요. 매달 생활비를 300만 원 정도 가져가는 사람이 어느 날 못 보던 가방을 하나 가지고 들어왔어요. 무슨 가방이냐고 물어보자 아내는 예민하게 반응을 하더니 신경 쓰지 말라면서 급하게 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10년을 넘게 살아왔었는데 딱 봐도 쓸데없이 또 사치를 부렸다는 걸 알 수 있었죠. 그 가방 이번에 산 거야? 대충 봐도 명품 가방인 걸 알겠는데 숨긴다고 내가 모를 줄 알았어? 그거 얼마 주고 산 거야? 집에 가방이 한두 개가 아닌데 또 가방을 사는 건 너무하다고 생각되지 않아? 방 하나가 가방으로 가득 차 있을 정도인데 당신의 사치는 언제쯤 멈출 거야? 이렇게 사는 게 당신은 행복하니? 내가 뭘 하던 무슨 상관인데. 당신은 돈이나 벌어오면 되는 거야. 지금 생활비도 턱없이 부족한 거 알고 있지? 애들 키우면서 내가 원하는 걸 충족시켜 주려면 지금 하는 일로는 부족하지 않겠어? 웬만하면 저녁에도 들어오지 말고 대리운전이나 한 건 더 뛰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래야 나랑 우리 애들 먹여 살리지. 당신이 사치를 줄일 필요는 없는 거야? 내가 힘들다고 계속 말하고 있는데 지금보다 얼마를 더 해야 멈출 생각인 건데. 계속 이렇게 살면 우리의 관계도 더 이상 유지하기 힘들다는 거 잘 알 거 아니야.
그냥 갈라섰으면 좋겠어? 이제 그만 좀 하자. 이런 식으로 사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삶이라고. 꼴랑 한 달 생활비 300 맞춰주면서 한 돈 1,000만 원 주는 사람처럼 말을 하고 있네. 정말 어이가 없다. 능력 없는 당신 데리고 살아주는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은 돈만 벌어오면 되는 거야. 알겠어? 내 주위 사람들은 남자 하나 잘 만나서 떵떵거리며 살고 있는데 가방 하나 산 거 가지고 엄청 쪼잔하게 구네. 내가 외제차로 바꾼 것도 아니고 꼴랑 가방 하나 새로 장만한 게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 나도 능력 없는 당신이랑 사는 거 지긋지긋해. 저와 아내는 서로가 가지고 있던 불만이 터져 나오게 되었고 결국엔 상처가 되는 말들을 쉬지 않고 내뱉었어요. 저도 더 이상은 이런 식으로 살고 싶지 않았어요. 돈만 버는 기계도 아니고 10년의 시간 동안 제 살과 뼈를 내어준 거나 마찬가지인 돈을 아내는 조금도 감사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었죠. 결국 저희는 그날 이혼하자는 말까지 나오게 되었고 한동안 냉전의 시간이 흘러버렸습니다. 이렇게 사는 건 도저히 아닌 것 같아 매달 주던 생활비를 끊어버리기까지 했었죠. 하지만 아내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막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저를 더 크게 자극했고 결국 각자 갈 길 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확고한 결정을 내리게 되었어요. 더 이상 아내와 함께 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고 처갓댁에 찾아가 하소연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많이 참아왔었습니다. 이제 그만하고 싶네요. 제 능력으로는 저 사람을 충족시켜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아이들도 제가 키우겠습니다. 여자들은 원래 다 그래. 그 정도 안 쓰고 사는 게 어디 있어? 돈 싸들고 세상 떠날 것도 아닌데 사는 동안 하고 싶은 거 하게 놔두면 좋은 거 아니야? 자네가 내 딸과 결혼하고 싶다고 했을 때 뭐라고 그랬어? 모든 걸 다 내어줘서라도 행복하게 만들 테니 내 딸을 달라고 했잖아. 그럼 이 정도는 각오하고 데려간 거 아니야? 그런데 10년이 지나고 나서야 내 딸을 도로 데려가라는 게 말이 되나? 서로 지지고 볶고 얼굴을 붉혀도 이혼만큼은 허락해 줄 수 없네. 자기가 부족한 건 생각도 안 하고 이혼하자는 말부터 꺼냈다니까. 이럴 거였으면 애초에 결혼도 하지 않았지. 당신 때문에 내 인생 10년이 날아갔다고. 자네가 이렇게까지 무책임한 놈인 줄 알았으면 내 딸을 주지도 않았지. 내 딸 인생은 어떻게 보상해 줄 텐가? 이혼을 할 거면 그만큼 대가가 필요하지 않겠소? 대가라뇨? 저 사람만 인생을 허비했나요? 제 10년도 같이 쓸어내려 갔다고요. 제가 얻은 건 뭔데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빈 껍데기만 있는 상태잖아요. 알뜰살뜰 모아서 삶이 좋아질 수 있게 노력이라는 건 단 한 번도 하지 않은 저 사람 때문에 애들도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말이 나와요? 장인 장모는 제가 무조건 잘못했다며 자기 딸을 데려갔으면 평생 책임을 져야 한다고 이혼만큼은 무조건 반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생각했던 거와 다르게 전혀 다른 말을 듣게 된 터라 너무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저는 이혼 소송이라도 가겠다며 더 이상은 아내와의 관계를 질질 끌지 않기로 결정하게 되었어요.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한다는 건
제가 우울증에 걸려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길 것 같아 하루라도 빨리 이혼을 하고 제 삶을 사는 게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이혼을 준비하는 동안 아내는 제가 생활비도 끊고 제대로 된 남편의 역할을 끝까지 행해주지 않았다는 거에 보란 듯 아이들을 방치해버렸어요. 평소 같았으면 회사에서 퇴근을 하고 바로 대리운전을 뛰는데 아내와의 이혼을 통보한 이후 대리운전은 그만하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때부터 아이들은 오로지 제 몫이 되었습니다. 돈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되다 보니 제 삶을 찾은 것 같았어요. 잠잘 시간 쪼개가며 대리운전을 했을 때와는 다르게 행복 지수가 훨씬 높아졌고 돈보다 가정이 중요하다는 걸 확실하게 알 수 있었죠. 아내는 그런 저에게 매일같이 불만을 쏟아내었지만 저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매일을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돈도 없는 사람이 몸에 명품을 휘감고 나타났더라고요. 사치를 부리기에는 카드까지 전부 다 막아놓은 상태라 아내가 제 돈을 함부로 쓸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죠. 그러다 보니 아내의 돌발 행동들에 의심을 품었고 제가 돈을 주지 않는다고 이혼하기도 전에 바람을 피우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었어요. 갈 때까지 가는 아내의 행동에 그냥 넘어갈 수 없었던 저는 제발 정신 차리라고 한마디 싸붙였네요. 그렇게 살면 당신 인생이 행복하다고 느껴져? 내가 봤을 때 그거 병이야. 생활비 끊었다고 나 몰래 다른 남자 만나고 있는 거지? 그러지 않고서야 지금 당신이 걸치고 있는 것들 살 수 있는 능력이 안 되잖아. 웬만하면 이혼하기 전까지는 쓸데없이 바람 피우는 행동은 자제해 주는 게 좋지 않겠어? 내가 뭘 하던 당신이 뭔 상관인데? 어차피 갈라서면 남남 아냐? 나도 살 길을 찾아야 할 거 아냐? 능력 없는 당신같이 찌질한 남자 만나고 싶지 않거든.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제대로 된 남자 만나서 남은 인생 행복하게 살려고 내 몸에 투자 좀 하겠다는데 쓸데없이 참견하지 말고 집에서 애들이나 봐. 아내는 집에 들어오자마자 또다시 새로운 명품 옷으로 온몸을 휘감더니 다시 집 밖으로 나갔어요.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제 인생은 단 한 번도 행복한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열심히 두 발로 뛰며 가정을 지키기 위해 살아왔었는데 돌아오는 건 능력 없는 사람이라는 말뿐이었고 아내에게 인정을 받지 못한 저는 실패자라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가정을 지키고 싶었던 것 뿐이었는데 그렇지 못했던 게 너무 마음이 아팠었죠. 그렇게 아내와 이혼을 통보하고 정신적으로 힘든 삶을 살아가던 어느 날 매일같이 아이들과 제가 자고 있을 시간인 늦은 새벽이 되어서야 집에 조심히 들어왔어요. 방문을 살짝 열어 문틈으로 아내를 바라봤는데 양손 가득 명품 가방들과 옷들이 가득하더라고요. 꽤 지쳐있는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가지고 들어온 명품들을 바라보면서 뿌듯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내가 저와 이혼도 하기 전에 외도를 하고 있다는 게 확실해 보였고 저에 대한 마지막 예의가 아닌 것 같아 화가 치밀어 오른 저는 확실한 증거물을 만들어 아내에게 제대로 된 위자료 청구 소송까지 갈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아내의 뒤를 미행해야겠다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고
다음날부터 아내를 따라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정신이 나갔는지 남자를 한두 명 만나고 있는 게 아닌 듯 보였습니다. 전화 통화를 받더니 잠시 뒤 한 건물 안으로 들어갔고 한참 뒤에나 나오던 아내는 작은 명품 가방 하나를 들고 나왔죠. 그리고 또 다른 지역으로 옮긴 아내는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보였고 전화가 왔는지 반갑게 웃으면서 대화를 나누다가 또다시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런 일들을 반복적으로 하던 아내는 어느새 집에 도착했을 때 양손 가득 명품들이 한가득 쌓여 있었어요. 아내는 자기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 다른 남자들 집에 들어가 원하는 걸 내어주고 대신 명품을 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죠. 한참 동안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온갖 상상을 하던 저는 아내가 도대체 어떤 일을 저지르고 있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 집으로 들어가 명품 물건들을 정리하고 있는 아내를 돌려 세운 뒤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나는 당신과 할 말이 없는데 뭐가 더 남은 거야? 또 쓸데없는 말 할 거면 그만 내 방에서 나가줬으면 좋겠는데. 당신이야말로 어디 갔다 온 건데? 애들 배고파하는 거 안 보여? 쓸데없는 짓 할 시간에 애들이나 챙기지 그래? 내가 애들 볼 때는 그래도 끼니는 거르지 않게 했거든. 당신은 도대체 할 줄 아는 게 뭐야? 당신 요즘 뭐라고 다니길래 이렇게 많은 명품들을 가지고 집에 들어오는 거야? 나 말고 다른 남자 만나고 있기라도 한 거야? 우리 아직 법적으로 부부인 거 몰라? 내가 남자를 만나던 뭔 짓을 하던 그게 당신이랑 무슨 상관이야? 나는 가지고 싶은 걸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능력 없는 당신 때문에 지질이 궁상처럼 살 바엔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걸 내어주고 그에 대한 대가를 얻는 삶이 훨씬 좋다는 걸 깨달았어. 그걸 뒤늦게 깨달았지만 그래도 나는 지금 상당히 만족하고 있다고. 부자들은 확실히 다르더라고. 나도 능력 있는 좋은 남자 빨리 만나서 제대로 된 인생 살아봐야 되지 않겠어? 나 정도 얼굴에 몸매가 되니까 남자들이 달려드는 것 봐. 돈 많고 능력 있는 남자가 애 딸린 이혼녀를 누가 좋아해 준다는데? 그 사람들은 눈이 없냐? 당신이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당신은 그냥 놀잇감에 불과한 거라고. 명품에 눈이 멀어 이용당하고 있는 걸 모르고 사는 당신이 정말 한심하다. 나이가 몇인데 아직까지도 철없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야? 제발 좀 신경 꺼. 더 이상 나한테 미련 갖지 마. 나도 할 만큼 하면서 살아왔다고. 당신이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처지는 아니잖아? 지금까지 살면서 나를 제대로 충족시켜준 적 있었어? 단 한 번도 없었잖아. 나는 내 삶 찾아갈 테니까 당신은 애들이나 키우면서 평생 찌질하게 자식들을 위해서나 살아. 저는 아내의 마지막 한마디에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얼굴에 손을 올려붙이고 말았습니다. 아내도 가만히 있을 성격은 아니라 제 뺨에 손을 올렸고 저희는 씻을 수 없는 상처까지 남아버리고 말았어요. 저는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10년이 넘는 시간을 버티며 살았던 거죠. 철없어 보이고 물질욕이 어느 정도 있어 보여도 여자로 태어났으니 꾸미고 싶은 건 당연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내가 원하는 걸 맞춰주기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왔었습니다. 사랑하지 않았다면 바로 이혼을 했었겠죠. 하지만 부부라는 건 저 혼자만 잘한다고 해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하는 만큼 상대방도 저에게 어느 정도 해야 균형을 맞출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한쪽만 희생한다는 건 옳은 방법이 아니었던 거죠. 다른 남자들 집에 드나들었던 아내의 모습들이 너무 실망스러웠고 사랑했던 마음은 더 이상 남아있지 않게 되었어요. 오히려 더럽게 느껴지기 시작했죠. 저는 아내가 어떤 짓을 저지르고 있는지 처갓집에게도 보여주기로 결심하게 되었고 며칠 뒤 아내가 고급 맨션에 들어가는 걸 놓치지 않고 뒤따라 갔어요. 그리고 어느 집에 들어가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었죠. 한번 들어가면 최소 2시간 정도 있다가 나오기 때문에 저는 그때를 놓치지 않고 처갓집에 연락을 취해 아내가 저 말고 다른 남자 집에 들어갔다며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시라고 주소를 알려드렸습니다. 장인 장모님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오히려 저에게 온갖 막말을 퍼부으셨지만 제가 장인어른한테 보내드린 사진 한 장에 처가댁은 제가 알려드린 주소로 달려올 수밖에 없었어요. 이혼을 하기 전에 외도를 한다는 건 당연히 불리한 조건을 만들게 되는 거라 장인 장모님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었죠. 숨을 헐떡이며 건물 앞에 서 있는 저에게 달려왔고 현장을 잡기 위해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장모님은 꼭 들어가서 확인을 해봐야 되겠냐고 불안에 떨고 있었지만 장인어른은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해 봐야 한다면서 제가 보내준 사진 한 장에 얼굴이 붉어지셨어요. 장인어른한테 전송했던 사진은 어느 한 건물에서 아내가 나올 때 어떤 남자와 같이 걸어 나오고 있었는데 서로 포옹하는 장면이었어요. 그리고 아내가 눈웃음을 치고 있었고 누가 봐도 그건 바람이었죠. 서로 모르는 사이인데 낯선 남자와 포옹을 하지는 않잖아요. 저는 그때부터 아내가 저 말고 다른 남자와 만나고 있다는 걸 확실하게 직감할 수 있었죠. 그렇게 아내가 들어간 문 앞에 멈춰서서 모자를 푹 눌러 쓴 채 벨을 눌렀고 집안에서 아내가 저보고 누구냐며 제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 물어보고 있었어요. 집안에서 아내의 목소리가 들려오자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얼굴이 사색이 돼선 온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제가 경비실에서 왔다며 물건 하나를 맡기셨는데 가져가지 않으셔서 도로 가져왔으니 사인하시고 다시 가져가라고 하자 문 앞에 놔두라며 문을 열어주려 하지 않았지만 중요한 물건이라고 하셨는데 문 앞에 두는 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직접 받으셔야 된다고 하자 아내는 잠시만 기다리라는 말과 함께 현관문을 살짝 열었고 저는 그때를 놓치지 않고 문을 활짝 열어 집 안으로 들이닥쳤어요. 아내는 가운에 시루라기만 걸친 상태로 저와 눈이 마주치게 되었고 장인 장모의 얼굴을 보자마자 비명을 지르면서 급하게 방으로 도망을 쳤어요. 장모님은 충격적인 아내의 모습을 보고 다리에 힘이 풀리셨는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죠. 장인어른은 아내가 들어간 방문을 두드리면서 당장 튀어나오라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저도 너무 충격이었던 게 아내의 옷차림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장면이었죠. 방 안에서 나오지 않는 아내에게
당장 튀어나오라고 화를 냈지만 방 안에서 끝까지 나오지 않길래 억지로 문을 따버린 뒤 방 안에 있던 아내를 확인하는 순간 상상도 못했던 광경이 눈앞에 펼쳐져 저희 모두는 경악을 하고 말았어요. 당신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내가 뭐 하는 거냐고 물어보고 있잖아. 당장 멈추지 못해? 이리 내놔. 이것들 전부 다 뭐야? 왜 이게 당신 가방에 전부 들어가 있는 건데? 아이, 내놔. 그건 내 거야. 당신이 뭔데? 내 일에 참견이야. 나는 타당하게 대가를 치르고 가져가는 거라고. 여긴 어떻게 알고 온 거야? 지금 날 미행한 거니? 그럼 지금까지 당신이 손에 들고 있던 명품들이 전부 다 이런 식으로 가져왔던 거였어? 이건 엄연한 범죄라고.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거 몰라? 뭐가 문젠데? 나는 방 청소해주고 타당하게 받는 보상이라고. 이 사람들 돈 많은 부자들이잖아. 명품 같은 거 한두 개 없어진다고 큰일 나지 않는다고. 지금까지 나한테 연락 한 통 온 적 없었어. 문제가 생겼다면 지금쯤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겠지. 그만큼 이 사람들은 자기가 명품을 몇 개나 가지고 있는지 모른다고. 예, 지희야.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아무리 네가 가지고 싶은 물건들이 있다고 해도 이건 주인이 있는 물건이잖아. 가방에 집어넣은 물건 다시 제자리로 돌려놔라. 그럼 진호 바람 피우고 있던 게 아니라 그동안 고급 아파트 집에만 골라서 들어가 청소해주는 척 하면서 명품 물건들을 빼왔었던 거니? 그럼 이 사진은 뭐야? 이 남자랑 왜 포옹을 했던 건데? 이건 누가 봐도 바람 피우고 있는 모습이잖아. 이 남자와는 따로 만나고 있기라도 한 거야? 그 사람이 계속 나를 의심하는 것 같아서 일부러 그렇게 접근한 거예요. 남자들은 단순해서 자기한테 조금만 관심을 가져도 다른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내가 몰래 명품 옷 하나 가지고 나오려다가 가방에 집어넣었던 걸 봤는지 의심하는 것 같길래 잠깐 접촉해서 터치 좀 해준 것 뿐인데 그때부터 개인적으로 연락이 오더라고요. 저는 목적이 명품 옷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관계는 없었다고요. 그냥 거기에서 끝이에요. 저도 나름 방법을 찾은 거고 청소울에 들어오면 잘 사는 집들만 골라서 대충 청소해주고 보상으로 받아간 것뿐인데 크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이제 집주인들 올 시간 됐어요. 마주치기 전에 빨리 나가야 된다고요. 이 몸 망가뜨린 건 당신이 저지른 거니까 대신 보상해주고 와. 나는 먼저 나가야 된다고. 함부로 남의 집에 들어오는 게 더 큰 범죄인 거 몰라? 저와 장인 장모는 아내의 충격적인 행동에 할 말을 잃어버린 상태였어요. 남자들 집에 들어가 바람을 피우는 줄 알았는데 아내는 비싼 집만 골라 들어가서 명품을 훔치고 있던 거였습니다. 아무리 물질욕이 강하다고 해도 이런 행동을 저질렀다는 거에 너무 황당한 상태라 아내의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는데 아내는 뭔가 아쉬웠는지 제 손에 들려있던 가방을 빼앗아 옷장에 걸려있던 명품 옷들을 더 꺼내 구겨넣고 있었습니다. 장모님은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리셨고 저와 장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문제가 있는 아내의 행동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급히 집 밖으로 뛰쳐나가려는 아내를 붙잡아 저는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고, 잠시 뒤 집주인분들과 경찰들이 집 안으로 들어오면서 사건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결국 아내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피해본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걸 알 수 있었고, 아내의 집에 있던 명품 물건들은 제 주인한테 다시 돌아갔지만,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된 거에 대해 아내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결국 법적인 처벌을 면하지 못하게 되면서 징역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장인어른은 자기 딸이 받게 될 처벌 정도를 최대한 낮추려고 변호사를 선임해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했고, 정신질환이 있다는 문제로 밀어붙이면서 아내의 징역을 어느 정도 감형받게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두 명이 피해를 본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위자료도 같이 보상을 해줘야만 했었죠. 아내는 이렇게 된 게 전부 다 제 탓으로 돌리고 있었어요. 능력이 없는 저를 만나 제대로 된 삶을 살지 못해 가지고 싶은 걸 가질 수 없는 자신의 인생이 너무 불쌍해 이런 방법을 선택한 거라고 모든 걸 제 탓으로 돌리고 있었어요. 아내와 살면서 단 한 번도 쉰 적 없이 모든 걸 해주기 위해 밤낮 가리지 않고 일만 해왔었는데, 아내에게는 그저 부족한 남편일 뿐이었던 거죠. 그날 이후 저희는 이혼을 했고, 지금 현재 저는 아이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내는 앞으로 6개월의 징역을 살아야 하지만, 그 시간 동안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시 사회로 나왔을 때는 제대로 된 삶을 살길 바랄 뿐입니다. 아이들이 상처받을까봐 이런 상황을 말하지 않고 있지만, 엄마만 기다리고 있는 아이들이 너무 불쌍하기만 하네요. 제가 그렇게 잘못한 건가요? 능력이 없는 게 죄라면 할 말 없지만, 그래도 저는 최선을 다했는데 그걸 알아주지 못한 아내한테 너무 서운하네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부모님께서는 아이들의 교육적인 문제에서도 이혼을 한 게 잘한 선택이라곤 하지만 마음이 씁쓸합니다. 제가 진심으로 사랑했던 여자가 변해버려 이혼을 하게 된 거니까요. 저희 부모님께서는 아내가 다시 사회로 나와도 절대 못 고친다며 또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를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혼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마음 아파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지만 아내의 저런 모습을 보니 안타깝기만 하네요. 앞으로 아이들을 위해 또다시 열심히 살아가겠지만 아내도 하루빨리 정신을 차리고 제대로 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